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결국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대신 당 진상조사는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진상조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떠밀리듯 지도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늑장 대응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윤리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빨리 징계하자는 국민의힘과 절차를 지키자는 민주당,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직무 성실 의무, 그리고 청렴 의무 위반입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대신 당에서 진행하던 진상조사는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쇄신의총 결의문에서 김 의원 윤리위 제소를 제외한 지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당초 당 지도부는 당 진상조사 후 윤리위 제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측근 봐주기 늑장 대응이라며 이재명 대표 리더십 논란으로 번지는 데다 김 의원의 비협조로 당 진상조사도 무력화되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며 여론이 악화된 뒤 떠밀리듯 제소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제소는 결정했지만 실제 징계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윤리위 전체 회의에서도 김 의원 제명과 절차를 두고 여야는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치가 법과 같지는 않지만 정치도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숙려기간 20일을 건너뛰고 빨리 심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절차를 지키자며 거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야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 그러니까 2020년부터 코인 변동 내역을 다 공개하자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실제 공개가 될지 최수연 기자가 여야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가상자산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원회가 그 내역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의안에는 2020년 21대 국회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변동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보여주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제성을 띠려면 국회 사무처가 가상재산을 포함한 재산을 재등록하도록 명령하거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움직임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본질이 맡기면 안 됩니다. 우선 이 문제를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고 이 가상 자산을 거래한 사람들 과거의 거래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김남국 의원 논란 물타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수사 과정을 보면서 전수조사는 저희는 언제든지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뒤에 하겠다고 미루면서 빠져나가는 말에 불과합니다. 여야 모두 공개했을 때 어느 쪽에 더 타격이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CNA 뉴스 최순입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을 계기로 당시 가상화폐 업계에 정계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 논란도 있죠.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수억 원 투자했었던 NFT 코인이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전직 임원의 정재계 로비를 의심케 하는 이런 발언 내용이 입수됐습니다. 해당 임원은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메콩코인 운영사의 전직 경영진과 주주가 모인 대화방입니다.
한 전직 임원은 대기업 부회장님들, 코인재단들, 정치권 다 꼬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현 메콩코인 운영사가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투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정재계 로비를 암시하는 듯한 전직 경영진의 과거 발언이 드러난 겁니다. 메콩코인은 메타콩즈의 대체불가 토큰 NFT 하나를 예치하면 하루에 메콩코인 4개를 이자로 주는 구조입니다. 현 운영사는 김 의원은 NFT가 없는데도 메콩코인을 보유한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의 전자지갑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메타콩즈 5만 7천 개 4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개당 매수 단가는 약 6,900원. 사흘 뒤 가격은 17,000원으로 뛰었고 김 의원은 7,700개를 내다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가격이 오를 거란 내부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로비 의혹에 대해 논란의 발언을 한 전직 임원은 현 경영진과의 분쟁에서 진 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정치권 다 꼬여있다고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좀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시게 된 건지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또 업해서 얘기한 것 뿐이지 저희는 전혀 관련 없어요. 정치권이랑 로비나 뭐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채널A는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김남국 의원 윤리위에 제소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요. 네. 이재명 대표 원래는 먼저 진상조사를 하고 윤리위 징계를 논의하자 이런 걸로 어제 전해드렸는데 왜 바뀐 겁니까? 네, 윤리위 제소를 미룰 명분이 사라진 게 결정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리위 제소를 미루며 내세운 이유, 바로 당의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 의원이 탈당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은 물론 연락조차 잘 되지 않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재개돼 자체 조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대변인 발표 보니까요, 이 윤리위 제소 결정이 이재명 대표 지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를 발표할 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네. 이에 주저없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징계안을 제출하면서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으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쇄신우총 결의문에서 윤리위 제소 내용이 빠진 이유가 이 대표 반대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었죠.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의총 이후 사흘이 지나서야 윤리위 제소를 결정한 걸 오히려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갔습니다, 윤리위로. 그래서 시청자분도 그러면 윤리위는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오늘 여야 싸우는 거 보니까 꽤 걸리겠던데요. 네, 국회의원 징계안이 처리되는 절차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에 회부되면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최장 60일 안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 뒤 다시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치고 나서야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절차를 다 지키면 빨라도 2, 3개월 뒤에야 징계가 결정되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윤미향, 박덕흠 의원의 경우 2022년 1월 자문위에서 제명 의견을 냈지만 그 뒤로 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징계안이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군요. 자, 민주당도 어쨌든 오늘 징계안을 냈습니다. 네. 징계 사유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징계 사유를 보면 징계 수위까지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민주당의 징계안을 보면요. 김 의원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정활동과 상임위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한 행위는 명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여야가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징계안만 봐도 국민의힘이 낸 안은 가나, 다라, 마, 바안까지 징계가 나열돼 있지만 민주당은 가나, 다라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코인을 보유했을 때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게 입법권, 직권 남용이라는 부분은 민주당 안에선 빠졌습니다. 앞으로 양당의 징계안을 병합하는 작업이 거쳐질 텐데요. 징계 사유를 놓고 양당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야 이제 징계 수위가 나올 텐데 제명까지 나올지가 가장 관심이에요. 네. 네, 징계 수위는 1차적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결정합니다. 경고와 사과,
출석 정지와 제명, 그리고 징계 없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설사 자문위가 제명 의견을 내도 민주당 소속 윤리위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관건입니다. 설령 윤리위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친명계가 김 의원을 엄호하는 상황에서 제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임위가 열렸던 시간이지 열려갖고서 내 본인이 발언하고 질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하고 나면 되게 밖에 나와서 자기 볼 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 사태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떻게 돌파할 예정일까요? 네, 이 대표는 일단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5.18을 맞아 광주에 내려간 이 대표는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이번 주말에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전야제가 열리는데요. 여야가 모두 총집결했다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수미 기자, 전야제 본 행사는 시작이 됐습니까? 네,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작으로 전야제 본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시민 수천 명이 공연을 보며 43년 전 그날의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야권 인사들은 아침 일찍부터 속속 광주를 찾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 추모 기간에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도 오후에 광주로 내려와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 인사들도 전야제에 왔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전야제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980년 이후 출생자들로 청년 대표단을 꾸려 내려보냈는데요.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수정당 지도부가 전야제에 참석하는 건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물세례를 받고 30분 만에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5.18 기념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소음과 교통마비에 밤샘 출판까지 어제 오늘 서울 도심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노숙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잔뜩 나왔고 노상방뇨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어떤 시민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장호림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서울시청부터 광화문 사거리, 청계천까지 50m 간격으로 쓰레기산이 생겼습니다. 앉거나 누울 때 까는 은색 단열재와 컵라면 등 음식물 쓰레기에 술병까지 나뒹굴며 악취도 풍깁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의 모습입니다. 건설노조 정당하다! 노조 타라! 박살내자! 어제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광화문 세종도로에 모였는데 스피커 소리에 대화가 힘들 정도입니다. 야간 소음 데시벨을 측정해봤더니 80에서 90데시벨을 기록했습니다. 집회 시위법에 따르면 낮에는 75데시벨, 밤엔 60데시벨 이하를 지켜야 하는데 기준을 훌쩍 넘긴 겁니다. 짜증나죠. 그래서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5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어제 퇴근길, 오늘 출근길은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5분이면 갈 거리를 이제 뭐 정말 20분, 30분이 걸린다거나 아까도 이제 주차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어제 집회가 끝난 뒤에는 노숙하려는 노조원들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지하, 성계광장은 돗자리나 등산용 매트, 간이용 텐트 등을 설치하고
노숙한 노조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금연구역인 서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3-3-5 모여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인근에 경찰이 설치한 간이 화장실도 있었지만 노상 방류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네, 민노총의 1박 2일 집회는 당초 경찰 신고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산하라고 경고방송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벌금 300만 원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과연 불법 집회가 사라질까요?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상경 집회에 대해 애초 경찰은 불허했지만 법원이 조건부로 허가해줬습니다. 2,000명 이하 참가에 숭례문 5거리부터 세종대로 4거리까지 8차선 중 5차선만 쓰는 조건입니다. 민노총은 오후 5시까지 집회하고 이후에는 해산해 삼각지로 행진한 뒤 그 인근에서 노숙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노총은 세종대로에서 꿈쩍하지 않고 밤새 불법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경고방송뿐입니다. 집회 주최자들이 집회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만 명. 투입된 경찰 6천여 명으로 강제 해산은커녕 질서 유지도 버겁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 행진하거나 드러눕고 있는 상황인데 수만 명의 인파를 어디에 해산시키겠냐며 물리적 충돌에 따른 일반 시민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시민들은 소극적인 공권력에 답답함으로 토로합니다. 무슨 밖에 무슨 음악회 하는 것처럼 크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에 너무 불편했고요. 경찰분들이 좀 강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찰들이 어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우리들이 필요한 거를 정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한 300만 원 벌금 부과 등을 검토 중이고 서울시는 광장 불법 점거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도로법 위반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렇게 민노총 노숙 시위가 이어지고 있을 때 경복궁 주변에서는 시끄러운 음악과 레이저 조명이 번쩍댔습니다. 명품 브랜드 구찌가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한 뒤에 근처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뒤풀이 파티를 연 겁니다. 주민들의 소음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기둥을 따라 난 회랑이 런웨이로 변신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두른 모델들이 그 위를 거닙니다. 객석의 관객들은 휴대전화로 연신 모델의 모습을 담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패션쇼를 연 경복궁 근정전 앞은 반짝이는 조명으로 빛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패션쇼가 끝난 뒤 시작됐습니다. 경복궁 근처 건물을 빌려 초청 연예인과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뒤풀이 행사를 열었는데 강한 조명과 음악이 건물 밖까지 흘러나온 겁니다. 늦은 밤까지 눈부신 레이저 조명과 클럽 음악이 끊이질 않자 주민들이 폭발했습니다. 근처 호텔 투숙객도 파티장에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자정이 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피곤해서 이제 일찍 잠을 자려고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로하시고 해서요. 근데 호텔에 입실하고 나서 12시 이상까지 이제 시끄러웠고요. 이날 경찰에 접수된 소음 신고만 모두 52건. 결국 경찰이 출동해 행사 책임자에게 2차례에 걸쳐 과태료 부과를 통고했지만 파티는 계속됐고 0시 30분을 넘겨서야 끝이 났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구찌 코리아 측은 주민들의 불편함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션쇼를 통해 우리 고궁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다지만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포함한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가치 연대를 강조하며 북중러 견제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루도 총리는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함께 견제했습니다.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A broad range of topics, including the impact of authoritarian states like China and Russia and North Korea and others. 공동 성명에도 대북 제재 공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두 정상은 두 나라가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연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 전쟁에 2만 7천 명의 젊은이를 파병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혈맹이자 오랜 우방국입니다. 양국은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해 안보 협력과 국방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한 캐나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가치 연대를 강화하는 릴레이 정상외교를 시작합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다른 G7 참여 국가도 별도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일 귀국 직후에는 한독 정상회담과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청년들 생활이 워낙 팍팍하다 보니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두고 여야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이 없는 모든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단독 통과시켰죠. 자, 고소득 가정의 자녀도 그럼 꼭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당정은 맞불 성격으로 저소득층에 한해 등록금 100%를 지원해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강병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이 국가장학금을 개편해 기초수급, 사상위계층 학생들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소득층에 한해 최대 700만 원까지인 국가장학금 한도를 풀어 전액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원안이 확정되면 학비가 비싼 의대를 포함해 평균 757만 원 수준인 사립대 등록금 모두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학비로 내는 게 저소득 가구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정책이 아닌가. 범위가 너무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다 같이 부담이 되는 항목이라 생각해서.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당정 검토안은 소득 무관하게 혜택을 주는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한 맞대응 차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교육위에서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없을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월소득 1,000만 원에 달하는 가정의 학생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게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학생 학자금과 관련해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캐나다 트리도 총리 한국에 왔던데 국회도 찾았어요. 빈칸은 뭘까요? 환갑입니다. 트리도 총리의 나이가 아니라요. 올해가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이거든요. 그 기념으로 트리도 총리가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한국어를 조금 섞었더라고요. In the spirit of 환갑, let us renew our shared commitment and start a new cycle of peace, prosperity, and sustainability as the very best of friends.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이 상대국을 배려해서 환갑 감사합니다 우리말로 했는데 우리 의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연설이 진행되는 30여 분간 여야 의원들은 15번 정도의 박수로 화답을 했고요. 연설 전후로는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진 촬영 요청도 있었는데요. 둘이 좀 들어야겠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꽉 채운 채 경청해서 화제였는데 네. 이번엔 어땠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전체 의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60여 명이 착석해서 연설을 들었는데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 국회 회의장이 좀 더 넓긴 합니다만 빈자리가 더욱 눈에 띄죠. 윤 대통령도 이 미국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환영에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 사실 네. 트리도 총리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네. 좀 더 왔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연설을 한 건 2017년 트럼프 미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작년 4월 젤렌스키 대통령 화상 연설 당시에는 여야 의원들 60여 명만이 참석했었는데 그때 텅 빈 좌석에 질타가 쏟아졌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과 조국 전 장관. 그러고 보니 뭐 이름에 다 국자가 들어가네요. 네, 이름뿐 아니라 그 행보도 비슷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부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조국 사태하고 약간 양상은 비슷한데 전 더 안 좋다고 봐요. 김 의원은 이른바 조국 퀴즈로 통하죠. 제가 대학원 다니는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제가 못 들었는데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따로 풉시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말이나 되는 수사입니까? 그러게요. 여야 모두 이번 김남국 의원 사태를 조국 사태와 비교를 하던데 네. 공통점이 많다고 해요. 일단 두 사람 모두 의혹이 터졌을 때 사과보다는 검찰을 이야기했죠. 금융 정보라고 하는 민감한 정보가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터져 나온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누가 준 거죠? 전 참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엄포를 놓기도 하는데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당내에서 비교되는 이유가 두 사람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코인 수십억 원어치를 굴렸고 성실한 줄 알았지만 상임위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게 반감을 샀죠. 말로는 공정, 정의를 외쳐오다가 자녀를 위해 대리시험을 치고 입시 서류 조작에 가담한 조 전 장관에게 위선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남국 사태가 조국 사태처럼 커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출근 꽃길, 저건 뭘까요? 오늘이 한 장관 취임 1주년인데요. 지지자들이 축하 꽃바구니를 가득 보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둘러보시는 것도 스케치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기적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은 1년 전에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국민의 편에서 잘하고 싶다는 초심,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치 말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안게임을 넉 달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소 1억 원이 없으면 태극마크를 반납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승마 대표팀 얘기인데요. 이 말을 실어 나를 운송비를 협회가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대한승마협회는 아시안게임에 나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자비로 출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선수 각자 중국 항저우까지 말을 실어 나를 운송비 1억 원씩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선수가 자비로 출전한 적은 없습니다. 협회의 조치에 집단 반발한 대표 선수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못 나갈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준비한 4년이 좀 너무 아까울 것 같고. 큰 꿈을 갖고 정말 전부 선수들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선수들 모두의 꿈을 짓밟는 행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레까지 자비 출전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대회 출전권은 차순위 예비 명단 선수로 넘어갑니다. 디스크가 양쪽으로 다 터진 상황에서 이제 병원 가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3차전까지 뛰어서 어렵게 운 좋게 또 선발이 됐는데 대표팀의 메달 경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남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라스트 마지막 대회였어. 그런 선수인데 메달 가능성이 좀 있는 선수인데도 문제는 승마협회의 열악한 재정 상태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이후 대기업의 후원이 끊겨 여러 차례 회장이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승마협회는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선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방금 오신 이 내용 취재한 김태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자, 운송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1인당 1억 원이요? 네, 이번 경우는 최소 1억 원입니다. 승마 대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안게임이 열릴 중국 항저우까지 총 운송비 최소 8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과 장애물 경기에 모두 8명의 선수가 각자 말을 운송하니까 최소 1억 원이 나오는 겁니다. 2018년 자카르타 대회 때 운송비가 5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운송 단가가 대폭 올랐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출전을 포기하는 선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남은 선수들이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겠죠. 그러면 2억이 될지 4억이 될지 알 수 없고 혼자 8억을 다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승마는 돈 많은 선수들이 하는 스포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90% 이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1억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선수들이 저희 채널A에 최초로 제보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은 이유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참 국가를 대표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건데 대한체육회 이런 곳에서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체육회는 한정된 예산을 승마만을 위해서 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을 통해서 이번 아시안게임 선수단 파견 사업 계획안을 확보해서 살펴보니까요. 이번 대회 예산이 총 52억 원입니다. 총 61개의 세부 종목의 선수단에게 항공료, 체류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때문에 장비 운송비가 많이 들더라도 개별 협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은 올림픽이 있었던 2022년 여러 국제대회까지 포함해서 장비 운송비로 3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체육회는 추후 예산이 남으면 추가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특정 협회에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아시안게임에 승마가 이번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돈이 들었을 텐데 왜 이번에만 유독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 2014년 이전에는 삼성, 한화, 마사회 등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승마협회를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죠.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제공해 문제가 된 이후로 기업들이 모두 철수한 겁니다. 승마협회는 2018년 아시안게임 때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 기금을 빌려서 출전했는데요. 그 돈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다시 새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 선수들을 앞서 보면 리포트 때 얘기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습니까? 전혀? 냉정하게 판단해서 쉽지 않습니다. 항저우에 출전한 선수를 확정하는 게 6월 중순인데 한 달 사이에 10억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협회는 재정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기업이나 단체에서의 후원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승마 종목이 그동안 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이 총 34개나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고 치열한 경쟁을 넘어온 선수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게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좀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네요. 네, 김태욱 기자였습니다. 네, 아직 5월인데 연일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엔 더위로 잠을 이루기 힘든 열대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데요.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사장을 찾은 사람들이 때이른 불볕 더위에 바닷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거의 30도 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갖고 덥기도 해갖고 들어가니까 뭔가 더위도 싹 사라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모터보트를 타고 흰물살을 가르며 더위를 식혀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이거 보트 타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5월인데도 불구하고 한여름처럼 진짜 많이 더워가지고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돌아다니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한여름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강원 삼척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5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동해는 34.3도로 어제 기록한 동해 지역 역대 5월 낮 최고 기온 33.5도를 하루 만에 넘어섰습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5.5도였던 강릉은 오늘도 34.4도를 나타냈습니다. 서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유입돼 밤에도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더워서 잘 때 계속 에어컨을 틀고 싶을 정도로 계속 더웠어요. 낮보다 그래도 괜찮았는데 나왔을 때 바람이 따뜻해서 되게 땀이 나고. 어젯밤 강릉 평균 기온은 22도에 육박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여름 열대야 현상에 버금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흐리고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걸로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피해 아동들은 어린이집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어떤 사정인지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아 옆으로 내동댕이 치고 의자에 앉은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는 보육교사. 아이를 휙 밀쳐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팔을 잡아채 벽에 내동댕이 치고 무릎으로 두 다리를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안기려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붙잡고 끌고 온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다시 두 발을 붙잡아 던지더니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아이를 밀치고 집어 던져 발로 차고 이 어린이집 CCTV 기록에 남아있던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단 2달간 확인된 학대 의심 장면만 500건이 넘습니다. 4살에서 12살 사이 발달 장애 아동 15명이 피해자였습니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8월부터 9개월이 흐른 지금 피해 아동 8명은 여전히 이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장애 아동을 맡아줄 대체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디서 보호받고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제대로 된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난 3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넘게 가해 교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학부모들은 큰 소리 한 번 낼 수 없었습니다. 재발이 안 일어난다는 뭔가 이렇게 방지 대책을 세우고 원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처벌 불원서도 써주고. 이 어린이집에 대한 진주시의 행정처분을 말리고 나선 것도 피해 학부모들입니다. 이 옷이 유지가 되는 편이 좋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택지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 진주시는 피해 아동들을 모두 전원 조치 않은 이달 말쯤에야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밤샘 조사는 좀처럼 보기 힘든 요즘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21시간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가했는데요.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춰 입은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밤샘 조사를 받고 다소 초췌한 표정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고 대기 중인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난번 조사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다시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제 오전 9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차 소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지 21시간 만입니다. 밤샘 조사는 유 씨 측이 먼저 경찰에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차 조사로 경찰 대면 조사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고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오전 4시 40분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고 2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유 씨가 단순 투약자인지 함께 피해자로 입건된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으로만 21시간 받기 쉽지 않거든요. 마약의 양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공범들을 갖고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말이 맞춰져가지고 부인을 한다. 그러면 구속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도 어렵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렇게 마약이 붙은 음식 이름 어떠십니까? 마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걱정 때문에 정부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염정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에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여러 먹거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꼬마김밥입니다. 이 작은 크기의 김밥은 서울 광장시장의 대표 음식인데요. 맛있어서 중독된다는 의미로 마약김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족발 등 중독될 만큼 맛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음식 명칭 앞에 마약이란 단어는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접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단어나 그 제품에 대해서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 명칭에 마약을 붙여 사용하는 걸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등이 제출하는 영업신고서를 검토해 제품 상호에 마약을 붙이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약 명칭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간판, 메뉴판을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지원합니다. 아이들 정서를 생각하면 마약은 안 좋은 거니까 안 쓰긴 해야 돼요. 손님들이 와서 마약김밥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없으냐고. 시장 반응은 엇갈리지만 국회에도 마약이나 마약류와 유사한 표현 사용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계류 중입니다. 서울시도 지난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이상 느슨히 할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들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자, 설탕은 살찌고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에 무설탕인 제품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반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는 없고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탄산음료부터 주류 과자까지 설탕을 아예 빼거나 줄였지만 달달한 맛은 유지한 제품들. 올해 들어서만 10종 이상 신규로 출시되는 등 국내 제로 음료 시장이 커지는 배경엔 건강에 좋을 것이란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지침은 달랐습니다. 스테비아, 사카린과 같은 무설탕 인공감미료가 장기적으론 체중 조절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당뇨병이나 심장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최신 연구 283건을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공감미료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 일단 잠정적인 권고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일을 먹거나 이 단맛을 내는 자연에서 나오는 식품을 먹는 것으로 충족해라. 점점 덜 달게 먹는 노력을 해야. 세계보건기구는 소아 청소년 비만 인구를 3억 명으로 추산하며 당뇨병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Rates of diabetes and obesity have increased dramatically, driven by unhealthy diets and physical inactivity. 미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에선 첨가당을 넣은 초코우유와 딸기우유가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첨가당을 어린이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단 음료만 선호하는 식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향료 첨가 우유 금지 방안이 검토되자 첨가량이 있어야 아이들이 우유를 마신다며 일부 학부모와 영양 전문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무섭게 확산 중입니다. 지금까지 10곳으로 늘었고요. 염소 농장까지 덮쳤습니다. 전국 소, 돼지, 염소에 이번 주말까지 백신을 긴급 접종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염소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긴급 방역 중이라는 안내판이 놓였습니다. 염소 50마리를 기르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출입이 통제된 겁니다. 이상 징후가 있어가지고 신고했더니 검사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타난 거죠. 줄곧 한우 농가에서만 구제역이 나오다 어제 처음 염소 농장까지 번진 겁니다. 염소 농장 감염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2년 만입니다. 충북 청주 8곳, 증평 2곳 등 현재까지 10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 청주에서 증평으로, 한우 농장에서 염소 농장까지 구제역이 뚫리면서 인근 농가들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소독해야지 뭐 소독밖에 없죠. 뭐 따로 뭐가 있어.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어오고. 구제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가 대상입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 증평과 인접한 대전 등 7개 시군에서 2주간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 시장을 폐쇄했습니다. 전국에서 소 사육을 가장 많이 하는 경상북도는 구제역 위기 단계를 자체 상향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말생지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도 아니라가지고 시군 자체에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정부는 축산 농가들의 행사와 모임 자제를 독려하고 농가 출입 시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자, 이런 구제역은 고기 가격과 직결됩니다. 구제역 파동 때마다 소,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했었지요. 이미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 2만 원에 육박하는데 구제역 여파로 더 오를까 걱정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야외 캠핑을 가거나 회식할 때 빠질 수 없는 메뉴 삼겹살. 서울 지역 식당에서 삼겹살을 사 먹을 경우 1인분인 200g 평균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가격이 11.4% 뛴 겁니다. 연휴가 많은 5월 더 많이 찾는 음식인데 최근 부쩍 오른 가격에 사 먹기가 망설여집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집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기 종류, 돼지고기 종류 이런 것이 많이 올랐어요. 한 끼라도 집에서 더 먹게 되더라고요. 한 대형마트의 국산 돼지 삼겹살 100g당 평균 가격은 2,960원입니다. 4인 가족이 함께 먹기 위해 1kg을 구매하면 약 3만 원인 셈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어제 기준 100g당 2,617원으로 지난달 초와 비교해 15.9% 올랐습니다. 돼지고기는 통상 봄부터 여름철까지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데 올해는 오름폭이 더 큽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데 따른 공급 차질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정부는 살처분량이 아직 많지 않아 구제역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처분 두수가 그렇게 공급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추가 발생과 유통 도매업체의 사재기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지하철 탈 때면 공기 안 좋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기는 한데 서울시 감사 결과가 성능 미달로 나왔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종로 5가역. 대형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있고 하니까 마스크를 못 벗죠. 어떻든 간에. 그 눈으로 보니까 청정기니 뭐니 해놨길래 위안이 되죠. 하지만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8.8 마이크로그램. 지하철 역사 밖은 초미세먼지 보통 수준인데 역사 안은 매우 나쁨 수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공기 순환이 안 되는 느낌 때문에 이제 더 좀 숨쉬기가 힘든 느낌. 서울시 감사 결과 공기청정기 일부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치고 필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설치된 3개 업체의 공기청정기를 각 한 대씩 지정해 사용 중이던 필터 그대로 놓고 측정했더니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업체가 표시한 기준치의 60에서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풍량 성능도 기준 미달이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새 필터로 바꾼 후 검사했을 때는 한 개 제품이 표시값보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2019년부터 서울 지하철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모두 4,690여 대,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었습니다. 저희 공사도 이제 공인 기관을 통해 가지고 공기청정기 성능 평가를 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성능 보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집안 현관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이 났을 때 이 킥보드의 결함을 입증할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배우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관 바닥엔 잿가루가 가득하고 벽에는 천장까지 불꽃이 튄 자국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거실, 주방, 욕실까지 온 집안이 시커먼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2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빌라 현관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기 새는 소리 같은 게 났었어요.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어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연기 같은 게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폭발을 했어요. 빌라가 약간 흔들 느낌이 나면서 정말. 당시엔 충전 중도 아니었고 충전기도 분리돼 있었습니다. 피해 가족은 제조회사 측에 폭발 피해에 대한 보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조회사 측은 배터리 결함을 증명할 서류를 보내라며 입증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보험 접수가 안 되고 보상 청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저한테는 그 국과수에서 검증된 그 서류만 제출을 해달라.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진 한 달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체계상 결함 입증은 물론 보상도 쉽진 않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알아서 조사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은 아니고 보증 수리라는 거는 뭐 이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피해까지 커버하는 건 아니고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수리 교환 이런 거거든요. 올해 발생한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는 모두 25건, 부상자는 8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전동 킥보드를 되도록 집 밖에 보관하라며 사고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오늘도 여름 더위가 기승이었죠. 내일은 날이 흐려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오늘보다 온화합니다. 서울과 광주는 18도, 대구는 19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5도, 광주와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게는 40mm가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동해안에도 모레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텐데요.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게 2020년 9월입니다. 외부 자문단이 의원직 제명 권고를 내린 게 2022년 1월, 1년 넘게 걸려 결론 나왔는데 아직 윤미향 의원은 제명은커녕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뭉개고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가 됐는데요. 이 법석만 떨다가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보통 윤리위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의원은 버티고 동료는 뭉개고.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